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세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요? 아마 돈에 대한 가치관은 개인이 어떠한 사회를 살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지 등등에 따라 저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의 돈에 대한 가치관은 공산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흉악한 사건들 대부분은 돈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돈은 단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개체일 뿐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작 돈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행동이겠죠.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만나볼 작품은 공방전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고려 중후기를 살았던 임춘이라는 문인이 돈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체 문학이에요.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옛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졌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와 활동지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영상과 함께 올려놓은 활동지는 출력해서 준비하셨죠? 교재 114에서 116페이지에는 공방전의 일부가 실려 있어요. 원래는 고려 사람 임춘이 한문으로 기록했겠죠? 그런데 교재에는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해 둔 거예요. 이 작품은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빌려다 임춘이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나 고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이 작품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활동지 보시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 그 뜻풀이를 잘 정리해 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두 가지도 정리해 놨으니까 이걸 꼭 읽고 참고하시면서 이 작품을 천천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어 보신 후에 여기 깊이 읽기 위한 질문들 총 7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7가지 질문에 대해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한번 먼저 해보시고 이따가 저와 함께 다시 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해요. 매번 그렇지만 혼자 생각해보고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저와 함께 고민해봐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시작해봅시다.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활동지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공방이죠. 공은 구멍공, 구멍을 뜻하고, 방은 모, 네모, 모가 나다 할 때 모를 뜻하죠. 이렇게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엽전, 즉 돈이죠. 그 다음 작가에 관한 정보를 보도록 합시다. 고전문학은 현대문학과 달리 작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작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작가의 삶이나 사상을 작품과 분리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작가 임춘, 12세기 중엽에 태어나서 30대 후반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그는 12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임춘의 집안은 문신 귀족 집안이네요. 그의 할아버지는 고려 건국공신의 후예로 정의품 관직을 지냈고, 아버지는 정삼품 관직, 큰아버지는 한림원 학사를 지냈네요. 이러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임춘은
책 꽤나 읽고 글 꽤나 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공부한 학문은 유교, 즉 유학이고 유학에 가르친 대로 입신,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나타나는데 그가 20살 전후였을 때 무신란이 벌어져요. 무신란은 현대의 관점에서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했으니 문신귀족 집안 출신인 임추는 많은 피해를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문 전체가 화를 입었고 나라에서 받은 땅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는 가족을 이끌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유락, 즉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는 벼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추천하기도 하고 과거 준비도 하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해서 시리와 빈곤 속에서 방황하다가 일찍 죽고 말았네요. 이렇게 임춘의 말로는 불우하고 가난했지만 임춘은 어디까지나 유자, 즉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 다음 우리 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방전은 가전 문학에 속해요. 가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전은 사간, 역사를 기록하던 관리의 입장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한문 문체예요. 그런데 가전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한 허구적 인물의 일생을 서술한 전이에요. 그래서 허구적 인물의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거짓 가짜를 붙이고 있어요. 가전이든 사전이든 총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부분은 그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도입부이고 중간 부분은 그 인물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개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인물의 성품과 행위에 대해서 서술자, 즉 사간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종결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전은 인간이 아닌 사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결국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글을 첫머리, 조상의 역사, 주인공의 전기, 후손의 역사, 서술자의 논평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는 건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라는 의도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가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머리 부분이 도입부에 해당할 거고 그 주인공의 일대기뿐만 아니라 그 조상 그리고 후손의 일대기 그 역사까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전개부라고 할 수 있겠고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논평이 있는 부분은 종결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글이 길고 어렵잖아요. 길고 어려운 글을 읽을 때는 나누어 보고 나누어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먼저 교재의 텍스트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이렇게 번호를 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교재에 번호를 달아 놓으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첫머리 부분은 공방의부터 뜻한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공방의 이름과 자 그리고 그 뜻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즉 본래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서 쉽게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자예요.
두 번째 부분은 조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조상 중에 시조, 즉 시조가 어떻게 탄생했고 뭐 어디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고, 다음 부분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나라에 살았고 어떤 관직을 가졌는지, 즉 아버지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드디어 주인공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인공의 일대기. 이 부분도 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 공방의 자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공방이 벼슬을 해서 나아간 뒤에 어떤 행적을 보이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공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공양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아간 이에 의해서 공방이 탄핵당하고 퇴출당하는 그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네 번째 부분은 사후담으로 공방이 퇴출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후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들이 뭐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의 텍스트에서 빠진 부분이 뭐죠? 그렇죠. 서술자의 논평 부분은 이 교재에서 생략되어 있네요. 우리 교재에 실린 공방전 텍스트를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번호를 매겨봤잖아요. 그러면 각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첫머리, 허두 부분에서는 공방의 이름과 자, 그리고 그 뜻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조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 즉 선계 부분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시조, 공방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시조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디에 정착했는지. 나머지 부분은 아버지, 즉 부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부친의 뭐 이름과 관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세 번째 부분, 주인공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본전 부분인데요. 주인공이 일생 동안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공방의 기본 자질을 설명하고 있었고, 두 번째 부분은 벼슬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간 뒤에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를 서술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출사라고 하는데, 출사는 벼슬 하여 세상에 나아감이라는 뜻이고, 출사와 행적을 서술하고 있었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공방이 탄핵을 당하잖아요. 탄핵을 당해서 퇴출당한 이야기. 그 다음 부분에서는 공방이 퇴출당한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사후담, 즉 뒷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었죠. 4. 후손의 역사 부분을 또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후손 중에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서술하고 있었죠. 즉 아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서술자의 논평 부분은 안타깝게도 이 교재 텍스트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에서는 생략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1번 질문에서 공방전 텍스트를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각 부분을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3-1에서 공방의 외양과 성질은 그가 어떠한 인물임을 짐작하게 하나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공방전은 공방, 즉 엽전을 의인화한 이야기죠.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물을 사람인 양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의인화가 나타나는 작품을 읽을 때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사물을 통해 사람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이런 의문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 말을 추가하고 싶네요. 공방의 외양과 성질은 그가 사람이라면 어떠한 인물임을 짐작하게 하나. 이렇게 수정해보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3-1 부분을 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3-1 이 부분이죠.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그에 맞게 잘 변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까 그림에서 엽전을 봤잖아요. 엽전의 모양이 실제로 밖은 둥글고 안은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방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른 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표리부동하다라는 건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 쉽게 얘기해서 언행과 생각이 다른 거죠. 표리부동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무섭지 않나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리부동하다라는 표현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공방의 성질을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죠. 때와 상황에 맞게 잘 변한다. 그럼 때와 상황에 맞게 잘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조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익에 영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작품과 현실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방전이라는 작품 속에서 공방은 의인화된 인물로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이죠. 표리부동하고 처세술에 능하고 이익에 영합하는 모습, 그러한 행동을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혹은 작가가 살았던 현실에서 돈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돈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돈이 이러한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돈을 매우 밝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속성을 지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한번 정리해보면 위와 같은 속성은 작품에서는 공방의 속성이지만 현실에서는 돈을 밝히는 사람의
속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3-2에서 공방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고 이를 근거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정리해보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3-2는 공방이 벼슬을 얻은 이후에 어떠한 행적을 보이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공방의 부정적인 면모는 참 많이 드러나요. 뭐 하나하나 보자면 오나라 왕 비가 품성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도 그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에게 붙어서 이득을 보려 했다거나, 이 부분은 공방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네요.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었다. 그리고 본전과 이자 따지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기술일 수도 있는데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백성과 작은 이익을 가지고 다투었다. 아니, 벼슬아치라면 백성의 이익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백성과 다투었나 봐요. 그 다음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벌이게 하고 장사 혹은 상업을 쫓게 해서 농사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공방은 참 권세 있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권세가들을 잘 섬겼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서 오히려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와, 이거는 정말 나빴네요. 뇌물도 받고 그 뇌물 받은 증서가 산같이 쌓여 있었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뭐 그 사람이 어질고 어리석음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즉 돈만 많으면 그와 사귀고 통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바둑두기, 뭐 내기 바둑이겠죠. 그 다음에 투전, 이건 노름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내기와 노름을 일삼았네요. 네, 부정적인 면모가 참 많네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글로 정리해 봅시다. 공방의 부정적인 면모 참 많았죠. 먼저 공방은 사람을 사귈 때 상대방의 됨됨이, 심지어 신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방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와 사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공방의 부정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공방은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었어요. 또 공방은 관리임에도 백성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백성과 다투기까지 했죠. 다음, 공방은 나라와 백성에게 기술과 농사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공방은 장사나 상업을 중시했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이건 좀 치명적인데 뇌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내기하는 거, 노름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공방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방은 종합하면 매우 탐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방은 관리로서 부정부패를 일삼은 사람이다. 또 관리로서 백성을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한 관리, 벼슬 아치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유교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관리,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은 아니죠. 이러한 신하는 결코 충직한 신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방은 충을 다하고 있지 않은, 즉 불충의 신하이고, 이러한 신하는 왕에 의해 징계받고 탄핵 당할 만한 그런 신하죠.
실제로 뒷부분에서 그렇게 탄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유학을 공부했던 작가 임춘의 관점에서도 공방은 결코 바람직한 신화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받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갔겠죠. 공방은 한 나라의 관리이자 신하로서 불명예스럽게 관직에서 퇴출당했는데요. 그 이후의 행적에 관한 질문이 바로 4번 질문입니다. 4번. 3-4의 첫 문단에서 공방은 관직에서 퇴출당한 후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하게 지내서 재산을 모았고, 그러니까 화교는 공방의 우호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노포라는 사람은 오히려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완적이라는 사람도 공방의 우호적인 사람인 거겠죠. 같이 공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서 취하도록 마시니까. 그 다음 왕이보라는 사람은 공방을 멀리한 사람이겠죠. 공방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 즉 퇴출당한 후에 공방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는 이 문장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는 비천하게 여겨졌다. 비천한 대우를 받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공방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나요? 네. 깨끗한 사람에게는 비천한 대우를 받았죠.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란 공방과 달리 돈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혹은 공방과 달리 도덕적인 사람이겠죠. 사실 이렇게 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에게 낮은 대우를 받고 비판받는 일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더러운 사람이 있겠죠. 이 더러운 사람은 공방처럼 탐욕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우호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며 지냈어요, 공방은.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3-4의 두 번째 문단에서 유한이 임금께 청하여 다시 쓴 공방의 방법이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일까? 공방의 쓸모가 제시되는 부분이네요. 한번 보면은 유한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에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임금께 청하여서 공방의 방법을 쓰고자 했다. 그래서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하면 공방의 방법이란 국가의 재산을 넉넉하게 하고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겠죠. 한번 정리하면 국가의 재정을 회복하고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실에서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제도적인 방법이 아닐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적 방법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작품 속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공방의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공방이 죽은 지가 오래돼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썼다라는 부분이 있죠. 공방의 제자는 공방과 마찬가지로 돈이겠죠. 그런 제자들을 다시 썼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정책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돈을 쓰게 하는 정책, 쓰이게 하는 정책이라고 본다면 화폐를 유통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방의 방법. 한번 공방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봅시다. 공방은 농업보다는 상을 쫓게 했고, 상업.
그다음에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에 이익만을 일으켰다. 이 부분을 볼 때 공방의 방법이란 농업보다는 상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청묘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사마강의 반대로 그 법을 폐지했더니 공방의 무리가 그 세력이 감쇄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반대로 청묘법은 공방의 무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청묘법이 뭔지를 보면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 공방의 방법 중에는 농민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어, 정책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방의 방법이란 현실에서 돈을 돌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공방 이외에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방은 권세가들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아부를 잘해서 권세를 얻었어요. 이렇게 공방이 권세를 얻으니까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혀서 공방을 섬기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뇌물까지 바쳐요. 뭔가 부탁할 게 있으니까 뇌물을 바치겠죠? 이런 벼슬아치들과 대비되게 공우라는 벼슬아치, 그리고 공양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아간 이런 사람들은 공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에게, 임금에게 그 잘못을 아뢰요. 직언을 하는 거죠. 뭐 노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교가 공방과 어울리며 지내니까 화교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보라는 사람도 공방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공방을 멀리하죠.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작품에서 공방 이외에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빌붙고 청탁하는 벼슬아치들이 아닐까 해요. 또한 잘못을 보고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벼슬아치들도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벼슬아치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본분을 다하지 않고 충직하지 않은 불충의 신하들이겠죠.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 공방전과 같은 가전문학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했을까요? 이러한 가전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고사나 그 고사 속의 인물들을 이야기 안에 끌어다 써야 하니까 그러한 지식을 일단 알고 있지 않으면 공방전과 같은 가전문학을 창작할 수가 없었겠죠. 정리해보면 중국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관한 지식을 두루 알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전이라는 형식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한문 문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주인공으로 삼더라도 그 일대기, 즉 삶의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없으면 창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즉, 의인화한 인물의 허구적 일대기를 구성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나 창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전문학은
작가가 단순히 사물을 의인화해서 유희를 즐기려고 쓴다기보다는 그 허구적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풍자하거나, 즉 현실 속의 누군가를 풍자하거나 현실에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쓰겠죠. 이를 위해서는 작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분명한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뒷받침되어야 할 거예요. 정리하면 작가 자신의 분명한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뭐 누군가를 풍자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교훈을 전달할 수 있겠죠. 뭐 이 밖에도 가전을 쓰려면 두루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만 언급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고려 사람 임춘이 쓴 작품 공방전을 깊이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임춘이 공방전을 통해 돈에 관한 역사를 들려주고 싶었다기보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 공방과 같은 사람은 고려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돈을 멀리할 수도, 굳이 멀리할 이유도 없지만 돈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